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미래학 문명 전환기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사업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전체적인 강의 구성은 네, 5개의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미래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명 대전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 문명 대전환이 꼭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식으로 대처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러자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업가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면서 개혁가의 이제 정신 함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학의 본질. 미래학의 핵심 요소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인 거, 하이테크적인 것을 보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미시적인 것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딥테크의 본질은 정신이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도 어, 제일 좋은 것은 죽기 전에 나온 게 제일 좋은 건데 그 죽기 전에 나온 것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지 그 딥테크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딥테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상의 본질은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변하는 건 누구나 아는 건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을 아는 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 현상이라는 것은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변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도 이해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관계 맺고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창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홀로 존재함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 맺고 변화하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세상을 보는 두 관점은 이 변화와 관계인데 이 변화라는 건 전체적인 시간의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고 관계라는 것은 공간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냐가 창업의 거대한 큰 관점을 일단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변화 관계를 조율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변화 관계 조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문명 전환기의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이죠. 그래서 창업의 문제 해법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 창업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뭐 이렇게 유행하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음, 대기업가들은 항상 이제 이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개성을 가지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립을 하고 그런 영역에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의 정신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미래를 예측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창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변화를 주도하는 거죠. 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은 1인 크리에이터로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협업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 또 하나의 방법은 그 흐름과의 관계를 맺고, 관계 속 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미래를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관계, 이 관계에서 협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대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거대 기업 집단이라든지 대 자본가라든지 하는 가능한 건데
소규모의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일을 할 것이냐. 여기에 아마 포커스가 아마 맞춰져 있을 거예요. 어쨌든 큰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변화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변화 관계 본질을 꿰뚫는 사례로서 이제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보면은 뭐 바퀴도 있고 뭐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엔진도 있고 뭐 너무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동차 산업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을 예, 얘기하자면 의외로 자동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락펠러라는 사람이 석유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많은 것이 있지만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료라는 것은 다른 것은 자동차의 부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는 많이 바뀔 수가 있지만 이 연료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료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지금 현재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새로운 이제 연료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석유처럼 많이 돈을 벌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연료는 또 새로운 발전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일 또 어떤 새로운 2차 전지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석유라는 건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거기 때문에 또 부가가치, 석유로 인한 부가가치 산업들이 많고 그래서 이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런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사업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관련 맺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파악한다면 아, 상당한 큰 예,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상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그것을 이제 음식 남녀라는 그 재밌는 말을 했는데 음식이라는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 남녀라는 것은 인간관계 최소 단위잖아요. 여기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인간 사회의 복잡한 그 사회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결국 아무리 사회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의식주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의료,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문화 중에서 특히 이제 대중문화라는 게 되게 오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고 조화를 이루면 사회가 발전하지만 이게 이제 불균형을 이루면 크고 작은 이제 싸움,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인류 사회가 있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거죠. 결국은 여러분이 벌 수 있는 이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들은 여기에 얼거되어 있는 것들은 어느 사회나 어느 역사에서 어느 미래에서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창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문명의 대전환은 이제 융합사회를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명을 얘기할 때 동서양의 1차 융합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을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서구에서 온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성립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피상적인 정치적인 관점이고 실제로는 이미 여기 지금 그 미국 농부의 편지라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오래전에 동양에 시작된 엄청난 양의 예술, 과학, 산업이 미국의 형성하는 원동력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오래전에 에,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융합돼서 미국이 탄생되었지만 물론 이제 그 융합이라는 게 온전한 융합은 아니에요. 거친 융합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운 국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은 선악이 섞여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죠. 그 문명이라는 게 동서융합이 완전한 융합은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그 동서양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 새로운 1차
융합 문명을 만들고 그 사회에서 엄청난 미국을 막 형성하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위기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문명의 거친 융합이라는 것은 항상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질 문명과 정신의 완전한 융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가기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정신문화, 새로운 통합 정신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미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시스템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전에는 폐쇄형 산업 위주의 산업 체계였어요. 폐쇄형 산업이라는 것은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경계를 나누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개방형 융복합 산업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사업의 경계가 소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풀어서 경계를 융합해서 이- 이 사업을 복합적으로 어떤 창업을 하든지 간에 복합적인 그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정보에 집중해서 정보의 분산과 융합으로 지금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인데 이 얘기는 권력이 분산되고 다원화되고 다중심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그 정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에, 중앙 정부에 집중화된 정보 속에서 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분산시키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이제 융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 생태가 극적 전환이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2045년에 이제 문명의 특이점 시대가 온다 그래요. 무기능의 특이점 시대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압도하는 시대예요. 근데 2045년이 지금 우리가 이제 2023년이니까 한 20년 남았어요. 근데 이게 또 앞당겨지면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업을 여러분 창업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창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의 큰 변화가 이제 육체의학에서 심신의학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옛날에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육체는 육체, 정신은 정신 분리했어요. 그래서 어, 분리된 이제 육체의학이 극도로 발전했는데 발전하다 보니까 의학의 한계가 드러나가지고 그 한계를 동양의 이 심신의학에 찾았어요. 사실 심신의학의 시작은 동양의 의학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까 안타깝게도 우리 동양의학이 그 심신의학의 발전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심신의학 거꾸로 상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심정인데 하지만 심신의학의 기본은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신의학을 서양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인간의 수명은 끝없이 늘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엔 사람들 보면은 나이를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저를 보면은 제가 내 나이를 짐작을 하면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저는 이제 사실 현재 60이거든요. 내년 이제 환갑인데 환갑처럼 보입니까?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충 보면은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이제 옛날처럼, 아, 노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또 의료적인 혜택,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의식혁명인데, 이제 예전에는 폐쇄형 산업사회에서 종속적 인간으로 살았어요. 봉건주의 사회, 군주 사회에서 자기 역할, 제한된 위계 질서 속에서 자기의 역할만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이 초인 시대는 여러분 시된다는 그런 뭐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스스로 진단하고 설계하는 시대에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설계하고 진단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이 물질을 선도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할 때 이 정신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질 문명이 극에 이르면 정신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신문화를 예, 아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변혁이라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대변혁기는 대역병이 일어났어요. 중세 중세 사회가 유럽 사회가 이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면서 그 사이에 이 중세 흑사병이 창궐을 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지금 이 울진 대전환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청결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통해서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도 지금 중강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거였죠. 이런 변화가 사회적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유럽 사회가 이제 인문 정신의 발달로 예, 과학이 발전하고 인문정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됐듯이 이제 앞으로 사회는 물질 문명의 극에 이르러서 새로운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살아남겠죠. 물질 만능주의의 결과는 이 오징어 게임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는 이제 에머슨을 전공한 연구자이기도 한데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정신이라고 해요. 에머슨의 정신이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를테면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버락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스승을 사도의 정신으로 삼는 사람이 에머슨의 정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에 인류 문명사를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은 노예 시대, 물질이 말 한 장에 앉아 인간을 몰고 있노라 그러는 유명한 시를 썼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이것은 너무나 잘 드러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죠. 쾌락의 끝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악용하면 이런 터미널 같은 킬러 로봇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지금 실제로 이 전쟁에 킬러 로봇이 이제 곧 등장할 이미 개발은 돼 있고 유사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직전입니다. 그 메타버스 역사라는 게 메타버스 시대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다른 정신 언어가 없는 메타버스는 인간을 소리 없이 죽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메타버스에 어, 아주 인간의 정신을 파멸시키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만약 이것을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정신을 파괴하고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정신문화가 사업가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대변혁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아, 왜냐하면 2000년만의 기회라고 해요. 지금은 이 안정된 사회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그 새로운 그 많은 그 신흥 기업 IT 업자가 나오는 것은 그 변화에 있잖아요. 만약 IT라는 환경 변화가 없었다면 그런 IT 대기업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업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 기회가 이제 열려 있는데 그 기회가 저는 그 정신문화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문명 대융합의 문제점이 뭐냐면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이 경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소통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의 어떤 사업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과 다른 영역을 어떻게 해서 소통시키느냐, 것이냐가 큰 과제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변화의 시차가 있어요. 예를 아무리 뭐 2040원의 특이점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20년 후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변화를 어떻게, 1년간의 변화, 10년간의 변화, 뭐, 그 사이의 변화가 시차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극복할 것이냐, 그 관계를 어떻게 세수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법과 제도가 문제예요. 지금의 법과 제도는 20세기형 폐쇄형 산업사회 위주로 법과 제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21세기 사업은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꾸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법과 제도라는 것은 밥그릇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느냐 이게 또 큰 문제예요. 문제. 그런 것을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식전환이 필요하겠죠. 그 인식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결국 융합정신문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기업가의 정신이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지도자, 여러분이 새로운 기업가로서의 앞으로 미래사회 지도자는 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없고 나 자신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새로운 융합 정신문화가 정립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거야. 아마 지금도 세계 전쟁이 진행 중인데 핵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핵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가 멸망하겠죠. 혹시나 인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아인슈타인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뭘 가지고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4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아마 인류는 돌도끼 가지고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새로운 3차 대전이라는 것이 가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문화를 확립을 해야 기업가 정신이 바르게 깨어나야 사회가 제대로 쓴다. 그래서 저도 지도자 요건을 잘 갖추어야 돼요. 예, 사업가, 뭐 지도자, 정치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모든 지도자는 어리석은 일관성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의 목표를 세웠을 때 그걸 그냥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표를 일관되게 가겠지만 그 방법론, 변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 일관성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이 말도 이제 에머슨이 하는 말인데 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위대한 소크라테스, 예수님, 뭐 루터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오해받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위대한 것은 오해받는 법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 에머슨의 정신을 특히나 중시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은 그 에머슨의 정신이 실제로 사업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관성은 에, 전체적인 지향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장에 있어서는 변통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립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자립의 가장 큰 요건은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에요. 에머슨이 자립이라는 산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그 마음속 그 본성에서 우러난 저 밑바닥에서 우러난 그 생각이에요. 어떤 그 생각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게 천재라고 했어요, 에머슨이. 그러니까 에머슨 천재 정의를 우리 천재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데 에머슨은 그냥 자신 생각을 믿는 것이다. 이 자립에 관한 에머슨의 정신이 많은
사업가, 기업가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그 에머슨의 산문을 이렇게 5편을 모아가지고 자연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이제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근데 그 은행나무 출판사의 자연이라는 책이 BTS RM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예, 팔렸죠. 지금도 굉장히 스테디셀러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지금 누가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게 선이 막 나오네요. 예, 또 하나 이제 반면을 살펴라. 이제 현자의 해법은 반면을 살펴라 이래요. 아, 그러니까는 양면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되고 표면만 보면 안 되고 이면을 봐야 되고. 예? 이 작용과 반작용을 이 부분만 표면은 한가 조그만 작용이잖아요. 그 작용 저 밑바닥에는 거대한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항상 이것을 중시해야 돼요. 어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그건 하나의 작은 작용이잖아요. 그 작용을 했을 때 저 밑바닥에는 거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양면적 사고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는 변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지그재그로 가듯이 그 방법은 양면적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에머슨은 이중의식을 제안했어요. 이중의식 하잖아. 그 이중식이라는 건 바로 양면적 사고를 하라 이런 겁니다. 이거 누가 지어줄 수 없나? 이거 누가 이거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기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 변화의 흐름을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경계를 관통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통찰력을 기르자면 전체적인 변화의 이치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쓴 책 중에 그런 경계를 넘어 통을 보다가 정치경제 문화사회 전반에 관한 그 변화의 이치를 이제 써놓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기미가 있어요. 기미가 뭐냐? 변화의 조짐이죠. 어, 그냥 변하지 않아요. 뭔가 조짐이 있어요. 그 조짐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미를 파악하려면 꾸준히 그 변화의 흐름을 봐야 돼요.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려면 풍속을 알아야 되고, 풍속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이제 위기시의 지도자, 사업가는 빠른 판단과 빠른 결단을 해야 돼요. 우물쭈물 안 하면 돼요. 특히 지금은 문명 전환이 아주 급속도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에 빠른 대처를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여러분이 길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윤여정 씨가 한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박 심리를 조심해야 돼요. 사업을 통해서 이거에서 대박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요. 이 생각이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대박은 쪽박과 같은 흐름이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대박을 추구하지 말고 윤여정 씨가 이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수상소감에서 최고 말고 최중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걸 했는데 이 최중이라는 것이 균형 조율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운데라 이게 중이라는 게 꼭 가운데가 아닙니다. 이건 적절한 거예요. 적절한 거. 적절한 어떤 결과를 추구해야지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너무 부족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박엔 중도를 지향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나친 대박 심리를 버려야 돼요. 그 사업에서도 일정한 그 이익 규모가 있잖아요. 몇 프로 구조가, 10%, 10% 이익 규조라든지, 적당한 이익을 추구해야지. 지나치게 만약에 내가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겠어요? 상대방은 가만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엔 당하겠지만 나중에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박 심리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완벽한 기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업을 결정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들어야 돼요. 예,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현장을 가봐야 돼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사람이 현장을 무시하거나 혹은 반대로 현장만 보고 이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조율, 집단 지성의 여론을 조율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상적인 사업가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사회에서 지금 유행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뭐 돈을 벌 수 있지만 지속성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 잠재력이 뭔지, 개성이 뭔지 이걸 파악하고 그런 것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해야 돼요. 뭐 사회공헌이라도 거창한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자기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여러분이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그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그 소비자들이 좋은 삶을 산다면 그게 사회공헌이에요. 한마디로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구현하는 것이 이 창업가의 기본적인 도리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인 걸 추구하면 돈을 창업을 해서 물질만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생활이 방탕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사업이 온전해지겠습니까? 만약 큰 기업을 이뤘다 해도 기업가 오너의 정신이 타락하면 그 주변의 임직원의 정신이 타락하고 임직원의 정신이 타락하면 그 기업은 오래 못 가요. 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 대기업 집단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대기업 집단들이 너무 물질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정신이 많이 타락되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오래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신으로 이제 모든 것이 모인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것이 좋다.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균형주의가 융합에 달려 있는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 미래가 밝은 것이고 이게 깨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류가 파멸되겠죠. 결국은 이제 인류 미래는 이 물질 문명과 정신의 조화에 달려 있다. 이것은 결국 사학과의 정신 달려 있다. 관이 아닙니다. 미래학자의 결론은 여기 하사비스가 나오는데 이 하사비스가 알파고를 개발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이 알파고는 이제 바드 프로그램이지만 이걸 이제 이 하사비스가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해서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이 딥마인드를 구글에 이제 팔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공지능 윤리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전제 조건을 내세웠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 윤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인류가 파멸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전제 조건을 내세웠고 실제로 이것이 구성돼서 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결국 미래 학자 결론도 그렇지만 미래는 인간 교육에 달려있다. 인간 교육, 즉 기업가의 인간 교육에 다 미래가 달려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인간 교육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미래 인간 교육은 저는 동서양을 통솔한 중도적 정신과 더불어 심신의학 근간 정신물리 융합과학이 앞으로 결합이 되는 인간 교육이 더 이제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저희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강인공지시를 대비한 융합 인간교육의 필요성을 이제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강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특이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약인공지능 시대예요. 지금 약인공지능 시대에 불과한데도 벌써 뭐 챗 GPT라는 게 나오고 엄청난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강인공지 시대에 들어가면 인간의 이런 뭐랄까 이성은 이성적인 그 능력은 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정신을 깨워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인공지능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미래학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융합창의력, 앞으로 이제 융합창의력이 여기 이제 인간의 가장 큰 어떤 그 잠재력인데 이것은 논리와 감성과 직관이 균형 조율돼야 돼요. 이 논리적인 것은 서양 사람이 발전돼 있어요. 근데 감성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또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직관은 이 동양 사람에게 많이 잠재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직관을 크게 개발하면 서양에 뒤처진 거를 앞설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핵심은 균형주를 통해서 이런 것이 새로운 관련성을 맺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영적인 어떤 스파크가 일어난답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뭐 세상을 변화시켜서는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비결은 이 대세 균형점을 찾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어떤 특수한 국지전에서는 알파고보다 뛰어났지만 이 알파고는 전체 판을 읽고 전체 균형점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종합선적이 이겼죠. 지금은 이 알파가 더 발전돼 가지고 프로기사가 2점 깔고도 못 이겨요. 그만큼 더 발전돼 있어요. 그럼 균형 조율 능력을 어떤 식으로 기를 것이냐? 저는 제 결론은 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 이 수행이라는 게 뭐 도서 만드는 수행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수행은 여기서 이 행을 닦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몸과 마음과 삶의 움직임을 닦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몸이 여러분 하나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몸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어, 이 몸의 여러 가지 그 조직이나 세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고정돼 있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어떤 몸도. 이 몸의 균형질을 우리가 닦는 것이 수행이고, 또한 또 마음은 더 그렇죠. 마음은 더 복잡하잖아요. 몸보다. 이 몸도 한순간도, 어, 정지된 상태가 없어요. 여러분 몸을 한번 찾아보세요. 몸이 어디 있는가. 어? 몸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 두는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 두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균형 조절할 수 있죠.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 조절을 통해 삶의 균형 조절이 돼요. 이렇게 해야 이런 것을 해야 여러분의 의식이 상승합니다. 그 의식이 상승하는 속에서 여러분의 균형 조율 능력과 융합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여러분들이 뭐 학자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뭐 정치가 되든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지 간에 이 새 몸과 마음의 삶의 균형조를 통해서 그 균형 조율 능력을 기르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요.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에 5월 4일 날 낸 나를 찾을 결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은 나를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나의 미래는 나잖아요. 여러분이 미래 어떤 모습이냐는 결국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의 미래는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몸가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는 나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나를 통해서 미래의 발전 나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균형적인 능력을 기르고 융합창의를 두어야 된다. 수행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는 뭐냐면 아까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료성 통섭하는 중도 정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서양적 중도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중도예요. 정반합이죠. 예? 뭔가 하나 나오면 그거의 반대를 통해서 합을 이루는 그런 게 중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서양적 중도는 싸움밖에 안 나요. 항상 싸움은 나요. 그냥 새로운 거에 대해 또 반대가 나오니까. 그런 중도는 저는 이분법적인 중도는 하급의 중도다. 동양의 동양의 서양 그런 건데 동양의 중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 모수를 수용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동양의 중도는. 그래서 사실 동양의 중도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정신을 망각했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사실 싸울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거대 동양원에는 싸움이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서 이제 싸움, 정쟁이 발발했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꾸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연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보고 어떤 저는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이를테면 이제 건강 결정 요인을 이제 의학자들이 이제 연구 보고한 것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의료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의료 서비스는 8%고 유전과 환경적 요인은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건강 결정 요인은. 아, 그렇다면은 이 생활 습관을 바꾸면 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결론이에요. 이를테면 이 유전적인 생활 습관 바뀌면 유전적인 요인이 바뀝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 바뀌면 유전적인 요인이 바뀐다는 것이 과학적 증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유전적인 요인이 안 좋은 것을 생활 습관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후손대는 그 유전적인 요인이 없어져요. 음. 결국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 이 환경이 바뀌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데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마치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은 놀고 있을 때 지금 강의를 듣잖아요. 생활 습관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여러 가지 요소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좋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도 잘 바뀌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생활 습관이 이 모든 것, 건강이니 생활이니 모든 거의 사업이니 이 모든 것에 결정하는 요인이다. 여러분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가 결국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수행이라는 거, 이 수행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조일 생활 습관을 체득하는 게 수행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창업가든 지도자든 다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시고요. 수행 정신 문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농촌 문제는 결국 도시 문제가 연결돼 있는데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 문제를 같이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그동안에 너무 이게 물질화된 그 피폐화된 정신 문화를 이 수행 정신 문화로 어, 해결해야만이 농촌과 도시가 해결이 돼요.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문제도. 이게 단순히 뭐 애를 낳아라, 뭐 돈을 준다 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국 어, 살아가는 정신 문화가 바뀌어야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로 액면 교육 문제도 이 수행 정신 문화로 새롭게 저는 교육을 재세팅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사라든지 교수가 아, 이미 학습된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쌍방향 교육이 돼야 돼요. 학습하는 사람이나 교사나 교수나
서로 같이 발전하는 시대에 쌍방향 교육을 나가려면은 이런 인간 교육의 문제도 수행 정신 문화가 들어가야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어,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정신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사회활동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정신 문화가 없이는 사회활동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또 생태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수행 정신 문화가 해결이 안 되면 어, 복구가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면 이제 생태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장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거에만 급급하지만 앞으로 이제 노인이 많이 여러분 곧 노인이 될 텐데 이 장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의 어떤 미래 사업의 어떤 사업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행 문화를 중시는 모든 사업 문화가 융합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따라서 정신문화 확립에 창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예. 여러분이 어떤 정신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창업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인공지능화된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정신문화를 중심을 잡을 것이냐. 이 기업가가, 창업가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정신을 잡지 않으면, 지금은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휩쓸려 가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화에 여러분 성공한다면 변화를 리드하든가 아니 그럴 수 없다면 변화가 들어가는 길목을 기다려야 돼요. 그 변화의 길목 기다려야 되면은 이 정신이 없으면 길목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만 따라가서는 길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목을 잡고 그 길목의 중심에서 여러분 중심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 여러분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질 것이냐가 바로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고 미래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물질가 정신에 부응해서는 대기업가가 나오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